안녕하세요. 낙서인간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토드 로즈와 오기 오가스가 집필한 다크호스입니다. 다크호스라면 경마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나 주목받지 않았다가 우승한 말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이 책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전통적인 성공 루트를 밟지 않고 혜성처럼 등장해서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별난 이력을 가진 대가들을 찾아서 이들이 삶에서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각 분야의 천재나 유명 스타, 기업인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중적인 스타는 아니지만 각 분야에서 표준화된 교육이나 훈련, 경쟁 과정을 밟지 않고 탁월한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이 이 책의 주인공들입니다. 저자들은 연구 과정에서 이들 다크호스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하는데요. 서문의 한 대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본질적 공통점. 우리도 처음에 그랬듯이 당신 역시 다크호스들에게는 시스템에 저항하려는 충동 등의 공통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기 쉽다. 다크호스들은 대부분 리처드 브랜슨처럼 남들보다 대범한 성격을 가진 괴짜일지 모른다고. 아니면 두각을 떨쳐 세상이 틀렸음을 증명하려는 뜨거운 야심이 넘치는 반항아들일 거라고.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다크호스들의 성격은 무작위 표본 집단에서 을에 발견되는 경향과 다를 바 없이 다양하고 종잡기 어렵다. 사람에 따라 대범하고 저돌적인 성격도 있고 소심하고 공손한 성격도 있다. 어떤 사람은 분열 조장을 즐기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화해적 태도를 선호한다. 다크호스만의 고유한 성격도 없다. 특별한 동기나 사회 경제적 배경은 물론 공부 및 연습 방법도 제각기 다르다. 하지만 다크호스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분명 있기는 있다. 그것도 알아채지 못하는 게 힘들 정도로 뻔히 드러나는 공통점이다. 다크호스들은 공통적으로 충족감을 느끼며 산다는 것이다. 우연이 아닌 선택. 다크호스 프로젝트를 처음 착수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충족감이 공통점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다크호스들이 우수한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특별하고도 색다른 공부법과 학습 비결, 연습 방식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두 사람은 그간의 훈련으로 정량화하기 힘든 모호한 변수에는 거부감이 있었고 개인별 충족감은 확실히 막연해 보이는 변수였다. 하지만 우리는 훈련을 통해 증거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배웠다. 그 증거가 우리 예상과 아무리 크게 어긋나더라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상당수 다크호스들은 드러내놓고 직접 충족감을 언급했다. 그런가 하면 강한 목표의식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이들도 있었고 자신의 활동에 대한 열이나 자신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이야기한 이들도 있었다. 몇몇 사람은 진정성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또 다른 여러 명의 다크호스는 이 일이 자신의 천직이라고 자처했고 어떤 한 명은 조용조용하고 경건한 어조로 꿈꾸는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표현 방식은 각기 달랐지만 우리가 대화를 나눠본 다크호스들은 모두 현재의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깊이 몰입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다크호스들은 의미 있고 보람찬 삶을 살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 역시 아이들을 재우랴, 자동차 할부금을 내랴, 이런저런 일상사에 시달렸고 자신의 분야에서 더 높은 성취를 이루고 싶은 갈망도 똑같이 있었지만 대체로 아침마다 활기차게 일어나 일하러 나가고 밤에는 삶의 충족감을 느끼며 잠이 드는 편이었다. 우리는 이런 특징을 발견하고 나서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에 눈뜨게 됐다. 더 깊이 파헤쳐보니 다크호스들의 이런 충족감은
그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리고 충족감을 추구하려는 이 지극히 중요한 선택이 바로 다크호스들의 궁극적 특징이다.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저자들은 또 이런 다크호스들 특유의 사고방식 4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일반적인 성공 경로를 밟지 않고도 당신만의 고유한 관심사, 능력, 환경에 잘 맞는 선택을 내려서 충족감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조언합니다. 저는 오늘 다크호스형 사고방식 4가지와 관련해서 이 책의 일부 대목을 읽어볼 텐데요. 사실 이 책의 핵심은 다양하고 풍부한 다크호스들의 인생 여정을 들여다보는 데 있으니까 여건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크호스형 사고방식 첫 번째. 코리는 정리욕의 동기를 자극받는 사람이다. 이 동기에 관해서 더 깊이 파헤쳐 보면 그녀의 진정한 동기는 훨씬 더 구체적이다. 코린의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하는 진짜 근원은 물리적 공간의 정리다. 저는 지저분한 아파트나 사무실을 정리하거나 주방이나 식료품 저장실을 깨끗하고 사용하기 편하게 정리하는 일이 제일 재밌어요. 체계성과 시각적으로 정연한 짜임새를 세우고 그 공간의 인테리어 디자인과 잘 맞게 꾸미는 게 정말 좋아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물리적 공간의 정리예요. 제 옷장을 열어 물건들을 다시 정리하면 삶에 대한 만족감이 더 커져요. 옷장을 정리하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근본적 동기는 고사하고 동기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별나고 하찮은 욕구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코린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 미시적 동기가 진정성과 성취감이 깃든 삶으로 인도하는 길잡이다. 다크호스들의 삶은 그 자체로 미시적 동기의 특이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다이애나 스미스에게는 생물들을 가려내 분류하고 싶은 욕구가 동기를 자극한다. 현재 저명한 균류학자이자 파이오니아 밸리 균류학 협회의 수석 감정사로 활동하면서 특이한 균류 표본의 식별 의뢰도 자주 받는다고 한다. 북동부 지역의 버섯류가 제 전문입니다. 버섯을 보면 어떤 버섯인지 알아맞히면서 주요 서식지, 땅 속에 숨거나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생장 습성 등을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파멜라 해치필드는 문화유물과 개인적 교감을 맺는 일에 마음이 끌린다. 현재 예술품 보존 관리의 일을 맡고 있고 보스턴 미술관에서 소장품 보존팀의 수장으로 활동하던 중 최근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타임캡슐을 여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그것도 폴 리비어와 세뮤얼 애덤스가 매사추세츠주 의사당에 묻어뒀던 캡슐이었다. 유물을 다루다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 개인적 교감의 순간이 와요. 동료들과 논의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사를 참고하며 그 유물의 소재와 제작된 방법, 세월을 거치며 손상 정도를 파악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유물과 아주 친밀한 교감을 나누게 돼요. 그때가 저에겐 아주 의미 있고 소중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단편적 사례만으로는 미시적 동기의 특이성을 제대로 포착하기에 불충분하다. 다이애나는 생물들을 가려내 종류를 알아내는 일을 하면서 종류를 알아내고 파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에서 재미를 느낀다. 그것이 균류에 끌리게 된 이유였다. 알바로 하라미오는 생물을 가려내 분류하고 싶은 욕구에서는 다이애나와 같지만 이동성이 있고 빛깔이 알록달록하고 붙잡기 힘든 생물의 분류에 끌린다. 그는 현재 야생 조류 전문 관찰자로 활동 중이다. 저는 줄곧 새를 좋아했는데 생물학 박사과정 중에 조류는 재미가 없으니 대충 넘어가자는 얘기를 들었어요. 생물학 교수님은 조류 대신 에콰도르의 가위개미 연구를 과제로 내주셨죠. 그래서 그곳 정글에 들어갔는데 그 개미에 도통 흥미가 생기지 않았어요. 도리어 주위에 온갖 열대조류의 눈길이 가서 쳐다보지 않으려 애쓰느라 시간을 다 보내다가 마침내 깨달았죠. 저는 새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학구적 프로그램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조류를 관찰한 후에 일반인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에서 더 큰 충족감을 느꼈어요. 결국 알바로는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이상을 따르기 위해 박사 학위 과정을 중도에 그만뒀다. 그 뒤에 직접 알바로의 모험이라는 회사를 차려 전 세계 곳곳을 도는 탐주 관광 상품을 취급하면서 사업을 성공시켰다. 보존 보건가인 파멜라 해치필드의 미시적 동기 역시 아주 특이하다. 그녀는 자기류, 작은 입상, 탈 같은 3차원 입체 유물과 관계를 맺는 것에 동기를 자극받는다. 문서와 사진 같은 2차원 유물에는 별 관심이 없다. 저에겐 종이 위의 평면적 유물은 어쩐지 복제물 같고 3차원 유물은 창조물처럼 다가와요. 하지만 또 한 명의 인류 미술품 보존 관리자 마가렛 홀벤 앨리스는 파멜라와 상보 관계에 미시적 동기를 갖고 있다. 그녀만의 특별한 흥미거리는 뉴욕 예술대학교 종이문화재 보존보건학부의 유진 토 교수라는 학계 내 직함만 봐도 잘 드러난다. 스스로도 2차원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마가렛은 17세기 동판화와 중세 필사본,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 고문서를 보존 및 복원하는 작업에 수반되는 높은 부담감에서 오히려 흥미를 느낀다. 이런 작업에서는 단 하나라도 소홀히 결정해서는 안 된다. 종이가 변형되기라도 하면 대체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능한 종이 보존 복원가가 되려면 집중력과 더불어 세세한 부분까지 강박적일 만큼 꼼꼼히 살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배경 지식에도 조예가 깊어야 한다. 하지만 마가렛이 종이 문화재에 애착을 갖는 데는 가장 개인적인 유대감이라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 저는 위대한 미술품이라고 하면 2차원 작품이 먼저 떠올라요. 렘브란트의 동판화, 뒤러의 판화, 윈슬러 호머의 수채화 같은 작품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종이만 봐도 흥미가 생겨요. 하지만 미시적 동기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직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한다. 조류 관찰자인 알바로는 아주 짧은 순간에 스쳐 지나간 빛깔을 흘끗 보고 나서 시각적으로 새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낀다. 하지만 같은 조류 관찰자이자 미국 탐조협회의 주력 잡지인 버딩의 편집장 테드 플로이드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청각적으로 어떤 새인지 구분하는 방식에서 강한 동기가 생긴다. 머릿속으로 새 소리의 특징을 감별하는 그의 능력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어떤 새 소리가 들리든 간에 음의 파형까지 그려낼 수 있다. 그가 그려낸 음파는 초음파 장비에서 기록된 실제 파형과 어긋나는 경우가 없다. 테드는 노랫소리를 듣고 새를 알아맞히는 일에서 실존적 의미를 느낀다. 저는 새의 소리가 새의 모습 못지않게 실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눈에 감지된 광자든 우리 달팽이관에 감지된 공기 분자의 진동이든 간에 모두 실존함을 보여주는 여과적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폴 메시어 역시 미술품 보존 복원가로 2차원 유물 분야, 즉 사진을 다루는 것을 좋아한다. 현재 예일대학교의 렌즈 미디어 연구소 소장이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예르미타시 미술관 사진복원사업부 공동 총괄 단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종이문화재 보존 복원가인 마가렛이나 입체 유물 보존 복원가인 파멜라와는 달리 유물과의 교감이 그의 주된 욕구가 아니다. 그의 동기를 가장 자극하는 것은 탐정 수사의 스릴이다. 폴은 사진의 진위성을 가려내는 방면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꼽히며 위조를 밝혀내는 실력으로 세계적 인정을 받고 있다. 게다가 조작된 사진을 찾는 최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참고 자료로 사진 원지를 수집해 왔는데 그 규모가 세계 최대 수준에 이를 정도다. 평면적 유물의 동기가 샘솟는 또 한 명의 전문가인 키스 클라크의 경우는 또 다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특별한 2차원적 대상, 즉 지도에 흥미를 느꼈다. 평면적 유물에 끌리는 보존 복원가들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감각적 색채, 깔끔한 윤곽, 시각적으로 흥미로운 구도 등의 특징에서 매력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심취한 부분은 정보적 특징이었다. 지식과 자료를 고밀도로 압축시킨 지도의 특징에 푹 빠져들었다. 현재 키스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지도 제작자이자 보다 정교하고 추상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면에서 종이 지도를 밀어낸 디지털 지도 제작의 선구주자다. 지금까지 다양한 조사도 진행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냉전 체제의 위성 이미지, 빙하의 이동, 숨겨져 있던 고고학 유적지의 발견, 브라질 산림대의 고갈, 세계 최고 지도의 발굴 등이 있다. 다크호스들은 경쟁욕이나 창조욕 같이 사람들이 흔히 끌리는 보편적 동기와 자신만의 고유한 열망, 취향, 끌림에 따라 미세하게 조율된 특별한 동기 사이의 극명한 대비를 잘 부각시킨다. 충족감을 얻고 싶다면 남들이 강요하는 열정이 아니라 당신의 항해에서 순풍을 타게 할 열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자신의 미시적 동기 깨닫기가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에서 첫 번째 요소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표준화 계약에서 강요하는 바를 위해 자신만의 고유한 흥미를 평가절하하면 결국엔 결과가 좋지 않다. 다크호스형 사고방식 두 번째. 당신이 새라면 어디를 서식지로 선택하고 싶겠는가? 아마존 분지의 열대우림, 티베트 고원의 고지대, 미네소타주의 쌀쌀한 호숫가. 거주 가능한 서식지가 아주 많으면 그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새라면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냥 당신이 속한 종에게 잘 맞는 서식지를 선택하면 그만이다. 당신이 펭귄이라면 맛 좋은 작은 물고기들 천지인 바다 근처의 추운 연안을 선택할 것이다. 벌새라면 꿀을 가득 머금은 꽃들이 지천으로 널린 따뜻한 기후의 서식지를 선택할 것이다. 송골매라면 산악지대에서도 둥지를 짓기에 좋게 바위가 많으면서 둥지 아래로 휙 덮쳐서 잡아챌 만한 작은 새들이 많이 사는 곳을 선택할 것이다. 서식지에 관한 한, 새들은 몸집이 크건 작건 간에 종별로 저마다 고유한 여러 가지 욕구와 성향을 충족시키는 곳을 선택한다. 이것은 개개인학의 적합성이라는 개념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적합성은 자신의 개개인성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것으로 샴푸 문제의 해결책이기도 하다. 물론 100여 종의 다양한 샴푸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주눅이 들 수도 있다. 단 자신이 어떤 사람이거나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의 얘기다. 모발과 관련해서 자신의 욕구와 성향이 어떤지 잘 알수록 자신에게 적합한 샴푸를 선택하기 쉽다. 염색한 지성 모발에 두피가 가려운 편인데다 100% 천연 성분의 샴푸를 원하고 동물 실험 제품을 싫어한다면 메이플 홀리스틱스의 디그리스 샴푸와 같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건성에 손상된 웨이브 펌 모발이라 오메가 비타민 성분이 함유된 보습 샴푸가 필요하다면 시어 모이스처의 레스큐 플러스 리페어 클래러파잉 샴푸 같은 제품을 써볼 수 있다. 비듬이 있는 모발인데 싸면서도 가성비 좋으면서 꽃이나 과일 향이 나지 않는 샴푸를 원한다면 헤드앤숄더의 클래식 클린을 집어들 수 있다. 이렇듯 샴푸를 선택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에서조차 당신의 개개인성은 중요하다. 반면에 샴푸 문제에 대한 기관의 해결책은 행정관들에게는 평균적으로 어떤 샴푸가 가장 좋은지 결정하게 한 후에 당신에게 기관에서 승인한 그 브랜드를 쓰게 강요하는 식이다. 기관에서 몇 안 되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경우라 해도 더 낫지는 않다. 이런 하향식 시스템은 결국 당신이 아닌 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된다. 선택의 진가는 자신만의 미시적 동기들을 최대한 많이 활성화할 기회들을 찾아내 선택할 때 발휘된다. 선택의 힘은 목표의 설계에서 발휘되며 따라서 충족감을 이루기 위한 힘이기도 하다. 자신의 개개인성에 적합한 선택들을 자유롭게 찾을 수 있으면 아무도 주목하지조차 못한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다. 송골매에게 적합한 서식지는 캘리포니아주의 해안 절벽, 중앙아시아의 힌두쿠시 산맥,
호주의 서던 테이블랜드를 비롯해 여러 곳에 아주 많다. 하지만 다소 의외의 장소에서도 잘 서식하고 있는데 바로 맨해튼이다. 뉴욕시는 아주 높은 고층 건물들이 많아 송골매가 안전하게 둥지를 짓고 아래쪽에 공원과 도로를 둘러보기 적당하다. 도시 곳곳에 통통한 비둘기, 찌르레기, 집바귀, 큰 어치들이 떼지어 날아다니는 데다 경쟁 포식자도 없다. 송골매들이 이곳으로 서식지를 옮겨왔을 때 전문가들조차 놀라워했지만 송골매들이 유리와 철골 건물이 늘어선 도시에서 살기로 선택한 이유는 송골매의 취향과 맨해튼 도시 환경 사이의 적합성이 높기 때문이다. 배우고 일하고 살아갈 방법에 대해 스스로 선택을 내릴 수 있으면 적당한 서식지를 찾아 탐색하는 송골매와 같아진다. 당신은 히말라야 산맥지대에 잘 맞을지도 모른다. 월스트리트에 잘 맞을 수도 있다. 어쩌면 양쪽 다 잘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디가 잘 맞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적극적인 선택을 내리는 방법밖에 없다.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이 뭔지 남들이 알려주길 기대한다면, 맹목적으로 일직선의 길을 따라간다면 결국엔 잘못된 목적지에 도달하고 말 위험이 있다. 그런 이유로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의 두 번째 요소는 자신의 선택 분간하기다. 물론 천문학이나 조경 설계, 음악에 대해서는 기관이 당신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관보다도 당신이 더 잘한다. 다크호스들은 이런 자기 이해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증명한다. 다크호스형 사고방식 세 번째. 우수한 실력을 키우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 같은 것은 없다. 당신에게 가장 좋은 전략만 있을 뿐이다. 그런 이유로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의 세 번째 요소는 자신의 전략 알기다.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에서의 전략은 더 발전할 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전략에는 시간에 따른 실력 향상이 고려된다. 커브볼 던지는 요령을 익히는 전략, 판매량을 늘리는 전략, 더 유능한 리더가 되는 전략 등이 반드시 따른다. 자신에게 잘 맞는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 곧 우수성을 획득하는 열쇠다. 자신의 전략 알기에서 중요한 관건은 위에서 내려온 전략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적절한 공부법과 훈련법, 학습 체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자신의 장점을 기준으로 삼다 보면 자신에게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남들에게는 이상해 보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한다. 장점은 앞서 살펴봤던 동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시적 동기는 중심적 정체성의 한 부분이라 영향력이 대단하고 변화에 저항한다. 우리의 뇌는 그 구조상 동기를 아주 직접적으로 안다. 사실 갈망은 초대한 적도 없는데 우리의 의식으로 슬쩍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특정한 열망이나 욕구나 꿈은 하나하나 다 구별하지 못하지만 미시적 동기들의 미묘한 차이는 언제든 성찰을 통해 감지해낼 수 있다. 뭔가를 원할 때는 그것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거나 장어 초밥을 먹고 싶거나 마블의 최신 영화를 보고 싶을 때는 확실히 안다. 하지만 동기들이 확실한 지침을 주는 것과는 달리 장점은 파악하기 어렵고 맥락적이며 역동적이다. 다시 말해 장점은 불분명하다. 우리의 뇌는 그 구조상 장점을 직관적으로 알지 못한다. 알고 보면 그럴 만도 하다. 우리가 개인적 장점으로 분류하는 거의 모든 면은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라기보다 외부로부터 부여된 인위적 산물이다. 시 짓기,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발레의 파드샤 동작 등은 이전부터 내면에 내재된 것이 아닌 문화적으로 규정된 재능이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즉 학습을 통해 축적되는 재능이다. 반면에 미시적 동기들은 뇌에 내재된 심적 존재로 어떠한 환경에서든 한결같이 자신의 존재감을 발휘한다. 장점은 미시적 동기와는 달리 내재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성찰을 통해서도 파악하기 힘들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하마 등에 올라타는 재능을 어떻게 타고나겠는가?
하마 등에 올라타보고 싶은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별 모호함 없이 확실히 느낀다. 하지만 성질 고약한 하마의 등에 올라타 몸으로 그 육중한 무게를 느끼며 앞으로 가도록 몰아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하마 등에 올라타는데 유용한 잠재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 방법이 없다. 당신에게 숲에서 트러플을 잘 찾아내는 타고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 있는가? 입을 다물고 노래 부르기, 골무를 크기별로 구분하기, 독사 부리기, 검드롭 빨아먹기, 메뚜기 키우기, 눈에 공기방울 맺히게 하기, 콧등에 종이클립 올리기, 시계를 안 보고 1분 정확히 맞추기, 두 손을 두 개의 액체에 하나씩 담갔다가 두 액체의 온도차를 정확히 맞추기 등의 재능은 어떤가? 예전에 이런 일이나 비슷한 일을 시도한 적이 없다면 선천적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극히 힘들다. 확실히 알아볼 방법은 딱 하나, 직접 해보는 것뿐이다. 장점을 알아보려면 성찰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장점은 맥락적이기도 하다. 개인적 기질은 상황에 따라 재능이 되기도 하고 불리한 조건이 되기도 한다. 당신이 인쇄된 글을 읽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쳐보자. 이런 기질은 충분히 단점으로 보일 것이다. 글의 분석이 주된 활동인 문학평론가가 꿈이라면 특히 더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천문가가 되고 싶어 한다면 단점으로 보이던 그 기질이 의외의 장점으로 반전된다. 독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뇌는 대체로 천문학 이미지에서 블랙홀 등의 특이한 천체를 탐지하는 방면에서 독서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뇌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 공감 능력은 간호사에게는 장점이지만 군대의 드론 파일럿에게는 단점이다. 키가 크면 NBA 선수에게는 유리하지만 탄광 인부에게는 불리하다. 개인의 어떤 기질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하더라도 내일도 장점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장점은 변동성이 워낙 커서 연습하면 더 좋아지고 방치하면 더 퇴보된다. 미시적 동기는 아주 더딘 속도이긴 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단지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잘 변하지 않는다. 과감한 행동을 할 경우 새로운 미시적 동기가 드러나거나 기존 동기들이 뚜렷이 부각될 수는 있어도 그런 선택을 충동질했던 동기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면에 전략을 선택하는 목적은 기존의 기량이나 지식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점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듯이 장점과 동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략을 선택할 때는 기회를 선택할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다크호스형 사고방식 네 번째. 체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랜드 마스터들이 여러 수를 미리 읽어내는 남다른 재능의 소유자라고 넘겨짚기 십상이다. 체스 고수들은 체스판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내가 이렇게 두면 저쪽이 저렇게 둘 테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이렇게 두면 저쪽이 저렇게 둘 거고 그때 장군을 부르면 되겠군 하는 식으로 수를 줄줄이 꿰고 있을 거라고 여기는 것이다. 심지어 미리 앞서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수의 개수에 따라 프로급과 아마추어급이 어느 정도 구별된다는 생각도 한다. 하지만 뛰어난 체스 선수들은 대체로 그런 식으로 체스를 두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의 수에 집중한다. 다음에 둘 과감한 수에 정신을 모은다. 지금 당장 어떤 선택을 해야 승기를 잡기에 가장 유리할지 따진다. 그러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말들의 배열을 유심히 보고 맞수가 무슨 수를 시도하려 할지도 헤아린다. 상대 선수의 성향도 계산의 결정적인 고려사항에 들어간다. 가리 카스파로프처럼 공격적이고 종잡기 힘든지, 마그누스 칼슨처럼 특이하고 창의적인지, 티그란 페트로시안처럼 끈기 있고 신중한 편인지도 중요하게 따져야 한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체스 두는 방법을 보면 예외 없이 그 선수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선수에게 어떤 뚜렷한 성격이 있으면 체스도 그 성격대로 두게 됩니다. 전 세계 체스 챔피언 블라디미르 크람니크의 말이다. 3명의 그랜드마스터가 똑같은 배열의 체스판 앞에 앉아도
서로 다른 수를 두기 십상이다. 다만 이들 중 누구도 다음 10개의 수를 위한 계획을 짜서 그 계획대로 부득부득 밀고 가는 행동만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수가 마침내 장군을 외치는 순간 잘 모르는 구경꾼에게는 그것이 모든 수를 미리 계획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저는 말의 배치 상태와 말을 놓아야 할 자리를 감으로 파악하는 재주가 있어요. 때로는 감에 따라 수를 정해야 할 때도 있죠. 현 세계 챔피언 칼슨이 어느 인터뷰 자리에서 한 말이다. 최정상급 선수들이 장기적 목표보다 상황에 따른 결정을 우선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가능한 모든 선택에 따라 가능한 모든 결과를 낱낱이 열거할 수 있어서 그만큼 제약성이 높은 게임인 체스에서조차 누가 계산하든 간에 또는 어떤 컴퓨터로 계산하든 간에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판세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 IBM 슈퍼컴퓨터 딥블루는 인간과 기계의 최초 시합에서 세계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보다 우세했다. 하지만 딥블루가 초당 1, 2억 개의 말의 배치를 볼 수 있어서 최대 12개의 수까지 미리 고려할 수 있던 상황에서 결국엔 카스파로프가 딥블루를 이겼다. 하지만 슈퍼컴퓨터와 그랜드마스터의 재대결에서는 딥블루가 이겼다. 딥블루가 인간 챔피언을 꺾은 최초의 인공지능이 된 배경에는 프로그래머들이 무식하게 앞으로의 가능성만 마냥 계산하는 식이 아니라 인간처럼 바로 앞의 수를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식으로 코딩을 변경한 덕분이었다. 결국 슈퍼컴퓨터가 개인화된 성공에 대해 교훈 한두 가지를 보여준 것이다. 전통적 성공법과 다크호스형 성공법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목표 설정에서 나타난다. 표준 공식에서는 목적지를 의식하도록 강요한다. 그에 반해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에서는 목적지를 무시하라고 권한다. 목적지는 기관들의 관점에서는 중요하지만 충족감의 관점에서 따지면 재앙이다.